마침내 난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난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은데, 전 왜 이럴까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조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걸 잘 모르겠다뇨.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잠시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풀어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마시고 싶은 욕망을 영영 느끼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그걸 왜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약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어. 매주 53분씩 절약된다는 거야. 장사꾼이 말했다. 그 53분으로 뭘 하지? 뭘 하긴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맑은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갈망에 대해 무지해요. 때로는 버겁고 무거운 것으로, 그다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처치곤란한 무언가로 생각하며 지레 겁을 먹곤 합니다. 그렇지만 갈망이야말로 인간에게는 맑은 샘 같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린 왕자 속 장사꾼은요, 시간을 절약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욕망을 없애려고 합니다. 당신 역시 장사꾼처럼 욕망을 없애는데 힘을 쓸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린 왕자처럼 욕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당신의 선택이죠. 그치만 묻고 싶습니다. 갈망과 욕망을 없애서 그렇게 얻은 시간으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해봤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욕망을 마르게 하는데 너무 애를 쓰면요, 나중에 시간은 남아돌지 몰라도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무료함에 빠지게 돼요. 사실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있고서야 시간이란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의미를 갖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감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시끄러운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나요? 아니면 마음의 어떤 압박이나 당장에 해내야 할 무언가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나요? 그래요, 너무 오래 외면해버려서
말라버린 욕망과 갈망을 어떻게 자제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든 별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 걷는 것밖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예상치 못한 답이라며 놀라곤 합니다. 그치만요, 가장 힘이 없을 때,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을 때, 간신히 숨만 겨우 깔딱깔딱 쉬는 것 같을 때, 그럴 땐 바로 걷기가 제일 좋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혼돈은 가장 단순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진정되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설거지나 걸레질 같은 반복적인 행동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제가 무력해지려고 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바로 로댕의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과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작품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주곤 했으니까요. 마침내 난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가야만 한다. 현실에서 가장 무능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각하기와 걷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책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목적 없이 걷는 것만큼 부작용이 거의 없고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직격인 건 없어요. 기분이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걷게 되면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발바닥을 계속 땅에 닿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뇌를 깨어나게 할 겁니다. 그렇게 깨어난 뇌로 다시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신체적으로 걷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정말이지 걷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걷냐고요? 순전히 마음이 내키는 대로 걸으면 돼요. 멈추고 싶으면 그 자리에 멈춰도 좋고, 어차피 목적지를 염두에 둔 걷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어다니던 아기가 생애 첫 걸음에 도전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의 감각과 걷는 행위에 집중해 보자고요. 걷기를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역시 보고 싶은 만큼 보고 감상하고 싶은 만큼 감상하면 됩니다. 햇빛과 바람을 느껴보고 어떤 냄새가 구속을 자극하는지도 경험해봐요. 한결 내 마음과 시선이 스스로의 몸과 또 감각에 향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의 자극을 느꼈다면 이제 그 감각에서 시작된 당신만의 상상이나 연상, 생각, 또 기억들을 따라가 보세요.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중 딱 하나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가 바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반응을 무심결에 흘려보내지 말고 가만히 안에서 함께 걸어보세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이 강렬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고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에 곰곰이 집중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윤동주. 세상 사람들 모두 잘만 사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비교하기 싫은데 자꾸 비교가 돼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상담 내용 하나를 소개할게요.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같이 지내면서 10대를 함께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각자 길을 걷고 있어요.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벌써 아이도 있죠. 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저와 잘 맞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점점 꿈도 목표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력서를 넣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나이가 들어서인가 자존감도 점점 떨어지네요. 이러다 만년 취준생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도 생기고요. 요즘에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괴로워요. 모임에도 나가기 싫은 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채팅방 나가기는 안 눌렀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영영 저만 뒤처질 것 같아서요. 저는 이분과 상담을 하고 절벽 불안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린 듯,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땐 인생이 끝이야 라는 절박한 심정이요, 그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러한 절벽 불안을 안고선요,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려워요. 결국 그 끝에는 자기 비판과 무기력의 늪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요즘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 같은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절벽 불안에서 벗어날 만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과 강박 행동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중에서 특히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건 루틴화된 강박 행동을 낳기 쉬워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은 이걸 해내야 해. 이만큼은 달려가야 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만큼 진도를 빼야 돼. 같은 강박에 사로잡힌 인간 쳇바퀴를 만듭니다. 다람쥐나 햄스터는 쳇바퀴를 놀이 삼아
운동 삼아 한다지만 강박적인 인간 쳇바퀴는 몸과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고 그토록 원하는 목표에서 더욱 멀어지기만 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죠. 잠깐 제 환자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 때문에 자기 비판과 피해망상까지 생겨서 장기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요, 저더러 가젤이 되라네요. 엄마 아빠가 주는 풀떼기로 충분하지 않냐고. 맨날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고 하세요. 그런데요, 전 절대 가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풀떼기만으로 못 살아요. 고기를 먹고 싶은 사자인걸요. 풀만 먹으니 항상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이제는 사자처럼 빨리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 가젤도 절 무시하겠죠. 욕심만 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능력은 개뿔도 없으면서요. 이 당시 환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기 비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터라 안타깝게도 모든 것은 과욕을 부린 자기 탓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환자의 핵심은 단순히 먹고 살만하다는 게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안락함,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고기는 사람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욕망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바로 행복을 의미해요. 욕망은 결코 비난이나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럼에도 인간 본연의 욕구와 욕망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발현되지 못하곤 합니다. 특히 네가 뭐가 부족해서 먹고 살만 하면 됐지 라는 말로 무시하기 쉽죠. 고기를 먹어야 하는 사자에게 풀만 주면요, 그 사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신을 억누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타인과 사회를 향해 비정상적으로 욕망을 표출하다가 참혹한 끝을 볼지도 모릅니다. 과연 제 환자가 갈망했던 그 고기가 어마어마한 재산이나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다정함, 부모의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 그리고 사랑, 자신의 생각과 느낌, 욕망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삶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사람은 내면에서 굉장한 허기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이 무시당한 채 사회적인 성취와 성공을 강요하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에 몰리고 또 그 속에 압도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기에 실직이나 빈곤 같은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제 환자처럼 부모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가치관의 대립을 겪거나 자신의 욕망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쫓다가 삶의 실질적인 주체성을 잃게 되면 더 난감해집니다. 결국 쾌담은 이거예요. 얼마나 빨리 자기중심을 되찾느냐.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라는 자기 본연의 위치로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이 추구할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지쳐서 우울에 빠지거나 목적 없이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될 테니까요.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네. 아, 나도 친구 따라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더 멀리.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한다네. 산 너머 저쪽, 칼을 부세.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행복이 맞나요? 아니, 당신이 원한 행복인가요?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친구를 따라 길을 나서면 결국 눈물만 머금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뒤처짐은 빨리 앞으로 나가라고 몰아친다고 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앞서느냐 또 뒤처지느냐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서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찾아야 해요. 마이웨이를 걷게 되면 신기하게도 도태불안만큼은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물에서 살든 하늘을 날든 산에서 살든 초원에서 살든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당신이 누구인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을 당장 밟는 건 힘들 수 있어요. 우선 정신부터 차려야겠죠. 제가 감히 권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욕망. 그러니까 사자의 굶주림으로부터 일깨우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나요? 접혀있던 소망부터 하나하나 펼쳐보세요. 다소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자기 마음을 구겨놓고 방치한 사람은 아무리 밝은 햇빛 속에서도 빛날 수 없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저절로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아직도 취업 준비생입니다. 졸업 후에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도피삼아 대학원을 갔고 공시 준비를 하다가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뒤늦게 취직을 알아보는 참이에요. 공부한다고 알바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요. 이제 그냥 결혼이나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이 모두 꼬여버린 것 같아서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주위에는 온통 뒤엉켜버린 실뭉치들만 잔뜩 있고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죠. 이걸 피해서 저걸 하고 저걸 피해서 이걸 했는데도 결국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제자리 걸음만도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종종 한숨이 나오다 못해 어디 갇힌 듯 숨이 막히고 당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럴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도망가지 않고 문제 한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각오로 아예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이미 문제란 문제는 다 끌어안은 상태에다가 솔직히 더 들어갈 곳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멈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에게 남은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문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종의 유체이탈 이미지네이션 기법이죠. 위에서 아래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처한 상황과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최대한 몸의 껍질은 그대로 둔 채 정신만 빠져나와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태를 상상하는 겁니다. 이천상에서 개미가 커다란 돌멩이에 걸려 낑낑거리고 있을 때 사람이 손으로 개미를 번쩍 들어 돌멩이를 가뿐히 뛰어넘도록 한다면 개미로선 좋으면서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3차원의 공간 활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러한 개미가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답답해 보이는 것 또한 당연할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2차원이 아닌 3차원을 살고 있고 4차원에도 도전하는 존재이며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들도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보고 더 멀리 또 높은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유용한 삶의 기술임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사방이 꽉 막힌 미로에서 우린 계속 헤맬 수밖에 없고 좌절만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미로여도 위에서 보면 출구로 향하는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나는 직관도 없고 상상력도 부족한데 라며 주저하지 마세요. 다행히 모든 인간에게 상상하는 힘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길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길은 내가 그동안 걸어왔고 그 연장선상에 뻗어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길이죠. 내가 걸어온 길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이라면 이제껏 나도 모르게 따라간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말하자면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냥 걸어간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정말 원해서 갔던 건지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입김으로 그 입김으로 선택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란 얘기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딱히 당신에게 잘못되거나 해를 미친 일은 없었다고 해도 그래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해요. 과연 내게 맞는 길이었는지. 세상에 옳고 그름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내게 맞지 않은 옷은 결국엔 입을 수 없고 제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고 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구토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되려 몸만 상하기 십상이죠. 당신에게 맞는 길이라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우직하게 계속 가면 됩니다. 만약 내게 맞는 길이 아니었다면 이젠 한 번도 선택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선 상상의 힘을 더 발휘해보세요. 될까? 안 될까? 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진정 해보고 싶은 일인가? 를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빅피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은 태생이 자기애가 강하고 이기적인 존재지만 참 희한하게도 당장의 눈앞의 이득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줄도 압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결국엔 더 크고 좋은 것을 얻어내는 인내하는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자신이 원하는 걸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보물을 반드시 얻어내고 말겠어 라는 성취와 소유의지가 여전히 삶의 기본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건 그건 맞아요. 그래서 빅피처를 그리며 때를 기다리는 모습은 지극히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속성을 극복하려 하는 성숙한 면모라고도 할 수 있죠. 즉, 내가 그린 빅피처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길을 우직하게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음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이나 남들이 강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 둘,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마음속에 상상의 마법사를 자주 꺼내 활용한다. 셋, 무엇보다 마음과 정신의 힘을 신뢰한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데 작은 응원이 될 수 있게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라는 시를 들려드릴게요.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모든 길은 단지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단지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라.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살펴봐야 한다.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대는 기꺼이 그 길을 떠나야 하리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버리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니까.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돈후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완전히 지쳐있더라고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저도 모르게 무력감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달리는 시계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달리던 시계바늘은 어느 날 거짓말처럼 뚝 멈춰버려요. 저런, 배터리가 다 됐군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365일 의욕 넘치게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몸이 더는 말을 듣지 않고 우울함까지 덮쳐오는 상황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럴 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살아라. 실타래를 푸는 열쇠는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가장 단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모드. 그러니까 일종의 절약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숨만 간신히 쉬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더 이상의 기대와 욕구를 과감히 제치고 단순한 일상만 유지하는 거죠. 이탈리아의 의학자 라마치니의 책 직업인의 질병을 보면 육체와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의 우화, 황소와 낙타를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에 버신 낙타는 황소가 진 무거운 짐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에 황소가 너는 머지않아서 나의 짐을 전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황소가 죽자 낙타는 그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육체가 부탁하는 사소한 위로와 기분 전환을 영원히 거절하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황소는 육체, 낙타는 영혼을 의미한다는 걸 눈치챘나요? 몸이 너무 힘들다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마음이 그 요구를 외면하면 결국 마음도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버린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평소 곁에 있을 때 잘 챙겨주어야 그래야 몸과 마음이란 단짝이 오래가는 법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오진 않습니다. 마음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몸이 마음의 뜻을 잘 존중해 준다면 갑자기 퓨즈가 나가버리듯 힘이 속절없이 빠지거나 하는 이상한 현상만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루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일상의 평범하고 단순한 규칙을 미리미리 만들어둔 다음 매일 충실하게 반복하면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존중의 습관이 되는 거죠. 목욕하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어 내 다리를 편다. 호메로스의 시.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무슨 어린이 동요에 나올 법한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이 구절을 곱씹게 되더군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것이 옛날 사람들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옛사람의 지혜가 다행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책 니체와 함께 산책을 해서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산책과 명상,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하루의 루틴으로 정해두고 매일 즐겼다고 말합니다. 창조적이고 위대한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매일 유지했던 단순한 일상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쉽게 소진되지 않는 힘을 유지하는 비밀을 그걸 알려드렸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성유미 작가님의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라는 책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다정한 책이네요. 읽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다정한 편지 같은 책.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라는 책. 요즘에 참 뭐랄까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구가 는 것 같아요. 불안을 느끼고 우울을 느끼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는 슬픈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모습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되게 편리해졌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이 더 늘어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오히려 예전보다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저만의 개인적인 사견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조금 세상 사람들 모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 감기가 뭔가요? 언젠간 나을 병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심한 독감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가벼운 감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감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나가겠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감기도 내가 나을 수 있다, 뭔가 잠깐 감기 걸린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읽어드린 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럴까요? 왜 제가 뭘 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하나의 꼭지였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자기의 욕망을 모르고 살기도 하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면서 자기를 남들의 간 길로 채찍질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며 좀 당황스러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이걸 이루고자 지금 내가 이렇게나 노력한 걸까? 하는 감정에 빠지게 되죠. 저자는 그것이 자신의 갈망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야 들리는 대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처방전으로 권하는 것이 일단 밖으로 나가서 걸으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걷게 되면요, 잔잔히 생각할 수 있고 또 단순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걷는 건 참 스트레스를 푸는 일에 좋은 일이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만 해서 걷는 것과 그냥 목적 없이 걷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를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걷는 건 굉장히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늦을까봐 좀 빨리 걷게 되고, 하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걸으면요, 그냥 그 자체로 걷는다는 것 그 자체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좀 풀어지는 느낌도 느껴지고요. 내 몸에, 내 마음에 오랜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루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걷는다는 행위 자체는 우리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읽어드렸던 거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 잘만 사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비교하긴 싫은데 자꾸 비교가 돼서 괴롭습니다. 이 글은 이 시가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산 너머 저쪽이란 카를 부세의 시.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네. 아, 나도 친구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더 멀리.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한다네. 맞죠? 우리는 항상 여기 말고 저기에, 지금 말고 내가 노력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 그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미 거기에 닿은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거든요. 돈을 많이 번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가 보기에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지 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저 내가 보는 그 사람, 내가 보는 그 모습인 겁니다. 거기에 내 바램을 투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멋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상상한 다음 나도 그 자리에 그렇게 가면 그 사람처럼 되면 똑같이 행복해지겠지라고 근거 없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돈인가요? 그게 좋은 직장인가요? 그게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일인가요? 혹시 그게 멋져 보이거나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아서의 이유는 아닌가요? 남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기가 좀 더 힘들어집니다. 조금씩 그 색을 빼야 돼요.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천천히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그 색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일이 아닐까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됐던 꼭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음 읽어드렸던 건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는 꼭지였죠.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취업준비생이래요. 사회경험도 없고 뒤늦게 취직을 알아보는 중인데 인생이 모두 꼬여버린 것 같아서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는 사연이었죠. 거기에 저자의 대답이 좀 좋았어요. 어떤 처방을 해줬을까 하고 봤는데 바로 이 시를 처방해 주셨더라고요.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라. 모든 길은 단지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단지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대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라.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살펴봐야 한다.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만일 그 길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대는 기꺼이 그 길을 떠나야 하리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버리는 건 그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돌아갈 수 없을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글을 보고. 힘들겠죠. 많이 걸어왔는데, 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걸어왔는데 내 길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순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저자의 말처럼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할 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빅피처를 그리는 일이겠죠. 저자의 말처럼. 그 빅피처는 인생의 그 길의 지도를 바라보는 일일 겁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어져 있는 길인지, 그 길이 맞는지 살펴보는 일일 거예요. 그냥 맞겠지, 막연히 맞겠지 하고 걸으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길 중간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걷기 전에 정말 필요한 일 같아요. 저자의 말대로 빅피처를 그리는 일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렸던 곡지였죠. 갑자기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완전히 지쳐있더라고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저도 모르게 무력감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달리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바늘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멈춰버린다고 하죠.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만 없습니다. 식도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는 종종 정신력으로 극복하란 말을 자주 들어요. 그죠? 몸이 힘들고 죽겠는데 정신력이 필요할 때다 라면서 더 힘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책도 그렇고 미디어 매체도 그렇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혹은 만화책에서 그런 걸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힘들 때는 조금 정신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안 그런 순간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영구적인 손상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완전한 번아웃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어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그 잠깐을 쉬어주지 않아서 회복 불가능한 아니면 회복이 굉장히 더딘 상태로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떻지? 라고 자문한 습관만 들인다고 하면 적어도 몸과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도 그 말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았던 곡지였어요. 황소를 몸으로, 낙타를 마음으로 비유한 그런 짧은 이야기도 좋았고요. 그래요. 결국은 알아줘야 해요. 몸이 하는 얘기를 마음이 알아줘야 하고 마음이 하는 얘기를 몸이 알아줘야 합니다. 결국 하나예요.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몸, 마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떠셨어요? 이 책?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 아닌가요? 오늘도 잘 살아내는 당신의 마음을 토닥이는 다정한 심리학 편지. 정말 다정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들에 있어서 친구처럼, 좋은 멘토처럼 사근사근 이야기해주는 저자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세요. 저도 이런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 구어체로 쓰인 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저자가 직접 말하고 있는 책들을 좋아해서 자주 읽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늘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속이더라도 내가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아는, 그래서 곧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랄게요. 바이.